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중국에서 8년 만에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류 금지령이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산업 영역 전반에 걸쳐서 기회가 열릴 걸로 보이지만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더 치밀해져야 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중관계 변화와 그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소장님, 그 한한령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한류 제한령이 이제 준말이란 얘기도 있고, 뭐 이게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2017년 사드 계기로 이제 중국인들이 그 한국에서 제작된 컨텐츠 그리고 한국인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뭐 광고, 출연물 이런 것들 송출 금지를 시킨 것이 뭐 대표적인 거고요. 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중국이 그 비공식적인 행정 명령으로 금지 내렸다. 그래서 금한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죠. 금한령 금지 내렸다. 그 한류와 관계된 걸 금지. 비공식적인 행정 명령. 자, 그거는 제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측면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한령으로 제한된 대상은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 게임 같은 이제 콘텐츠 물론이고 화장품과 같은 이제 상품 이런 수출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제한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 국내 대형마트 체인 한 곳은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중국 관광객도 또 끊겼습니다. 자, 소장님, 그렇다면 그로 인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연구소가 추정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한 7조, 많게는 한 12조, 네. 뭐 그런 정도죠. 네. 뭐 그런 정도는 그것은 뭐 화장품, 드라마, 관광, 유통 뭐 다 포함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정확치는 않고요. 그리고 그게 또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요인들도 있었고 네. 또 이제 화장품이나 뭐 유통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경쟁력의 약화 네. 뭐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냥 같이 쓸어 묻어서 이제 한한령의 피해 이렇게 이제 좀 잡은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까 비공식적인 행정명령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 금한령, 한한령 이렇게 발표한 건 없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막 발표는 안 해도 이렇게 다 퍼질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나 보죠? 그래서 뭐 중국 외교부가 2022년 11월 달에 네. 우리는 한한령을 실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지침을 내리는 방법.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 지연, 허가 안 해주는 거죠. 딜레이 시키는 것. 그다음에 광고 홍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가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때 이거 다 금지시킨 거고. 그리고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의 통관 지연 또는 검역 강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관광 제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단체 관광이 많은데 한국 관광 상품 팔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유통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업에 방금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네. 그런 기업들을 타켓으로 잡아서 이제 뭐 위생검사, 안전검사, 뭐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못 버티게 만드는 한 거죠. 5가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지난해 말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거 갑작스럽고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할 만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외교 당국 간엔 관계 개선 위한 물밑 협상 오고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것보다는 중국 내부적으로 급해서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봉쇄를 하다가 풀어놨더니 경기가 안 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수를 관광객을 통한 소비 증가 그 목적이 가장 컸고 또 이제 그게 또 하나는 뭐 우리만 그렇게 해준 거냐 그럼 특별히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외에도 뭐 많은 나라 아시아 9개국, 유럽 20개국을 무비자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과 어떤 그 1대1의 협상 때문에 해준 건 아니다. 자신들의 경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한령이 금한령이 풀릴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중국 측에서 문화사절단이 방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계기 뭐 가능한데요. 네.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겠지만 미중의 3차 전쟁이 한중 간의 어떻게 보면 교류나 네. 이제 긴장 완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년에는 뭐 한중 간에 외교적으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월달에 그 외무부 장관 회의도 있고 또 네. 10월 말에는 아펙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 이제 거기에 한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많은 부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의 긴장, 거기서 이제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또는 편 나누기, 네. 그게 일환이 이제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편가르기의 어떤 맥락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제가 아까 이제 문화사절단 방한 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문화사절단은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죠, APEC 준비기구 산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우리가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기구가 있는 것은 맞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나 뭐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준비기구 안에 있는 어떤 부처 부서 같은 걸로 봐야 그래요? 되고, 예. 지금 우리가 뭐 한류의 그 어떻게 보면 뭐 한한령 해제에 굉장히 조금 들떠 있긴 하지만 그 소스가 말씀하신 아펙 그 산하의 준비기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한한령의 근본적인 인허가 기관은 우리로 치면 문공부 같은 거죠. 문화부 같은 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외교부가 해당이 되는데 그 두 기관은 전혀 언급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 기관에서 이제 이걸 언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뭐가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아펙의 준비 기관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할 수 있는 정말 권한이 있냐에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렇군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는 그 취지로 저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아직 그 현실이 오진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본격화된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펙 산하의 어떤 그 기구 그 준비 기구에서 한 거니까 어떤 문화부나 외교부 차원의 부처 차원의 뭐 대변인이나 뭐 장관이나 누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 조심스럽게 살펴보자는 단서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좀 본격화돼 가지고 활발해진다면, 자, 일단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지난 8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한류 콘텐츠와 게임, 뭐 K-뷰티 비롯한 유통 분야 중국 진출 이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소장님 보시기에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된다면 가장 커다란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 영역은 어떤 겁니까? 뭐 6개가 있는데 게임이 제일 크죠. 게임이요? 그래서 예. 이제 컨텐츠는 드라마, K-팝, 공연 3개가 있고, 네. 이제 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 K-뷰티, 유통, 뭐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게임이 그 드라마나 공연보다도 더 큰가 보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최대의 핸드폰 가입자 또 인터넷 가입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네네. 마켓이 지금 무지 큰데, 네. 그러나 이제 요것들을 봤을 때 두 번째로는 K-뷰티일 수 있어요. 네. 화장품인데 문제는 화장품이 최근 4년 동안에 우리가 거의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네. 브랜드를 잊어버렸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K 그 연예 관련되는 부분은 이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게 굉장히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제 홍콩 시위에서도 봤었고, 네. 중국으로서는 정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촛불 시위, 광장 이거 갖고서 대통령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이제 그 컨텐츠, 공연물,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네. 아무 제한 없이 오픈을 그대로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나 그냥 K-팝이나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갖고 그럴 올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뭐 예. 이제 베이징, 상하이 가서 공연하고 예. 또 중국 위성 방송들이 한국 콘텐츠를 뭐 이제 경쟁적으로 수입해서 가는 이런 것은 아마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네. 아까 저 잠깐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게임이 제일 클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의 게임 시장이 우리 돈 한 178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근데 그 규모 차이가 거의 나지도 않아요. 비슷한 규모예요. 자, 게임 업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세계적 경쟁력 갖췄다 이런 평가 사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이제 만약에 그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면 좀 이렇게 시장 파이를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전제 딱 하나인데요. 네. 그 판호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이 들어가려면 네. 이거를 이제 제한을 해버리면 시장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림의 떡이고 네. 이걸 몇 개나 열어주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네. 아펙의 준비 재단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문화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오피셜한 얘기가 없다고 하면 이건 몇 개 해줄지 모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열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뭐 게임들 많은 부분은 싸움하고 뭐 이러는 건데 네. 폭력 안 되고 성적인 건 안 되고 또 이제 사상에 관한 건 안 되고 이거 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격투기나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더라도 네. 그걸 핑계로 해서 이걸 걸러버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여전히 중국 시장을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뭐 그것은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중국 시장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제 행정적인 레드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행정적인 레드테이프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조금 스치듯이 짧게 말씀하고 지나간 게 이제 뷰티, K-뷰티인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실 외국만을 타겟으로 겨냥해가지고 우리 저 사업을 하는 K-뷰티 그 화장품 업계 그 업체도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시장에서도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만약에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화장품 업계도 기본적으로는 희소식일 겁니다. 근데 화장품 업계 전망은 아직은 또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뷰티에 대한 뭐 그런 자신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이에 중국의 화장품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명품 화장품 중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는 중국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로 쳤을 때 제 화장품, 미제다, 일제다 그러면 됐었는데 이제는 브랜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한국제 화장품이면 오케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브랜드냐. 중국도 드디어 화장품에서는 브랜드 약간 고급화됐다. 선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브랜드를 못 심으면 안 되는데 과거처럼 중소업체들이 대거 들어가서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이미 지나갔다. 네. 자, 또 관심이 이제 관광 분야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풀리게 될지 아마 관광업계 같은 데서 그다음에 관련되는 뭐 요식업계 다 있잖아요. 다 기대를 할 텐데 국내 패키지 관광업계, 면세점 업계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대는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체 관광을 어느 정도로 풀 거냐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석의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오히려 한한령의 컨텐츠 해제보다는 관광객을 풀어놨을 때 그래서 코로나 전에 중국이 1년에 해외여행을 1억 6천만 명이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한국에 뭐 한 500만 정도 관광객이 온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좋고 그다음에 그 대신 그 예전 같았으면 한국의 에루샤 명품점에 가지고 가방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싸주세요. 네.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에 국내 면세점 이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을 해남도에 뭐 서너 개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면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이제 고급 면세품의 대량 구매 이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의 소비보다 조금 더 높은 소비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그 사이에 했던 이제 K 관련되는 뭐 이제 먹거리 또 화장품, 패션 네. 이런 것들 정도가 아마 중요한 구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관광객, 화장품, 패션. 자, 그런데 8년이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류가 중국에 다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뭐 우려랄까요? 조심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자, 그동안 중국 내수 시장이 뭐 자체 컨텐츠 엄청나게 키워왔고 유통망, 온라인, 모바일 중심이 빠르게 이동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8년 만에 그냥 중국 시장 열렸다고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다른 좀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판이 완전히 엎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3년 반 동안 폐쇄를 하면서 중국은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품 대리점 200개 만들었다 500개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망하죠. 우리도 그래서 온라인 위주로. 그래서 이제 유통망하고 커머스가 중심이지 오프라인 로드샵은 중국에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더욱 그렇다. 중국은 가장 이제 그 발전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중국을 안 가본 사이에 중국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맨 앞단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면 맨 처음 듣는 얘기가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네. 근데 중국에 소매치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예. 그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4년 동안 밖에 못 나가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핸드폰으로 다 되지 무슨 지갑에서 카드 꺼내고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예. 이제 외국인하고 중국인하고 구별은 여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현금 있으면 외국인인, 현금 없으면 중국인.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그 뭐 정말로 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갔기 때문에 네. 구매는 전부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트렌드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그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에서의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는가를 이걸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약하죠. 네. 자, 한국의 기술 수준이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당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또 체제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하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제2, 제3의 한한령 이제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다면 좀 풀리다가도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전면적인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이란 체제에서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 아까 뭐 레드테이프 얘기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이게 투자 고려할 때 항상 우리가 상수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지금 미중이 하죠. 미중이 전쟁을 하는데 네. 우리는 뭐 핸드폰, 자동차, 화장품, 뭐 마트 다 뺐지만 특이한 것은 테슬라는 여전히 공장 돌리고 있고 GM4도 여전히 공장 돌리고 있고요. 네. 이 핸드폰 우리는 철수했지만 그 아이폰은 이건 여전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 여전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한국의 경쟁력이 문제지 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중국에 하나도 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드테이프이 붙던 뭐 하든 간에 네. 그게 그 세계 최고가 되면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다 먹힌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행정적인 조치에 가장 취약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제품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보고서 들어가야지 없는데 풀렸다고 들어가면 그것은 아마 지옥행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10월 그 에이펙 정상회의 말씀도 잠깐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하는데 주로 아까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시기에 뭐 관광적인 부분이라든지 뷰티라든지 패션 요 정도 부분에 아마 저 초점이 맞춰질 거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엔 좋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뭐 금액이 뭐 몇십조가 되냐 그런 거 우리가 중국에 뭐 1,000몇백억씩 파는 건데 그래서 네. 오는 빌드업이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빌드업 단계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크게 터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이제 증시로부터 불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만약 해보면은 아마 그 금액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약간 중국을 혐오하는 듯한 정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탄핵 반대 시위 과정에서 뭐 중국에 대한 음모론일까요? 이런 게 좀 퍼지기도 했고 일부 정치인들이 뭐 그것 뭐 관련한 법안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반응을 내놨나요? 그래서 새로 중국 대사가 부임을 했는데요. 네. 다빙 대사가 2월 19일 날 우리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네. 이제 협중 정서 조장하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건 자제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의 불만을 사실 얘기를 한 거죠. 중국 대사가 얘기했군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또 반면에 협중 정서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뭐 그쪽이 뭐 우리 쪽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서로 간에 약간 뭐 자극하고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는요. 네. 이건 철저한 이해관계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한 번도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돈 내면 친구고 돈 안 내면 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수교한 이후로 30년 동안 2022년까지 무역 흑자를 만 6, 7천억을 봤어요. 네. 근데 23년, 24년 다 이제 적자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뭐 중국에 어마어마한 무례함이 있었지만 거기다가 돈이 안 되는 것 이게 이제 그 협중 정서를 더 가속화시키는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돈 되면 누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죠. 우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몇백억씩 이제 우리가 흑자를 흑자를 했었는데 냈다가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한중 관계가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한중 관계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뭐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돈의 문제고 경제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상호 이익이 좀 많아지면은 서로 관계는 돈독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소원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탈중국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작년에도 수출 1위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중국을 이제 뭐 그 경시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술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한한령 해제로부터 한중 관계 개선 문제까지 이제 두루 조금 짚어봤는데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중국 경제 연구자로서 바람직한 한중 관계 설정의 첫 단추는 어디부터 꿰야 되는지 어디부터 찾아야 합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 경제학으로 보지 말고 네. 실리 경제학으로 봐야 된다. 실리 경제학으로 봐야 그래서 된다. 우리 그 갓파더 대부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예. 돈을 앞에 놓고서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돈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적을 미워하지 마라.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오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중 관계는 철저한 이제 이해관계, 돈의 관계라고 보면 네. 우리로서는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리 없이 이제 정서만 먼저 앞세우는 것은 돈이 안 된다. 그래요. 자, 정서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 도움이 안 된다. 서로 간에 어떤 실리를 쌓아가고 상호 이익을 쌓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